200, 210, 215, 220, 200.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스위스 제네바 인근에 있는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이고요. 오늘 시승할 차는 아우디 Q8입니다. Q8은 아우디 Q7의 쿠페형 SUV죠. 아우디 SUV 라인업의 새로운 플래그십 자리를 꽤 차지한 그런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가 전체적으로 크죠. 길이가 4990, 거의 5m에 달하죠. 그리고 이 차 폭도 2m입니다. 2000mm예요. 그리고 높이는 1700mm. 170cm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거의 3m에 달합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인데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을 때는 차가 그렇게 무식하게 크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이런 굵직굵직한 디자인 요소를 살리면서도 이런 디테일을 굉장히 많은 꾸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분산되면서 차가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우디 하면은 디자인적으로 가장 앞선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디자인 기조는 이 Q8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Q7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싱글 프레임 그릴이 있지만 가로 그릴 디테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Q8은 이렇게 세로형 그릴 라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Q7 같은 경우는 육각형 헥사고날 모양의 그 싱글 프레임이었다라고 하면은 Q8은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줘서 팔각 모양의 그런 그릴이 들어 있습니다. 램프 하면은 또 아우디 아니겠습니까? 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주간주행등 라인이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안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있고요. 안쪽에는 상향등이 있고 밑에는 안개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LED예요. 하단에 보면은 공기 흡입구 있고요. 여기도 굉장히 커다란 공간으로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3.0 V6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서 상당히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엔진 열을 식히기 위해서 커다란 공기 흡입구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나 이 뭐 야간의 나이트 비전 등을 위한 설비가 들어 있고요. 뒷부분이 이 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쪽에 있는 어깨 라인이 이렇게 두꺼운 C필러 디자인과 만나면서 후면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로 길게 쭉 뻗은 테일 램프와 함께 후면부의 전반적인 그런 세련된 느낌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낮고 넓은 디자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 라인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 이 뒷부분도 살짝 이렇게 꺾고 해서 기교를 많이 부린 걸 볼 수 있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울록불록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심심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뭐 배기 파이프 보면은 이게 배기 파이프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실제로는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가 크지만 단단하고 압축된 듯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윈터 컨택트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트레드는 285고요. 그리고 편평비는 45고 21인치가 들어있습니다. 앞바퀴부터가 굉장히 두껍죠. 원래 아우디는 21인치까지 밖에 생산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 차에는 옵션으로 22인치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뒷바퀴 역시 앞바퀴와 마찬가지로 285, 45, 21인치가 들어있습니다. 로봇 심장같이 멋있게 꾸며진 엔진룸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체가 큰 모델이라 보니까 3.0L급 V6 엔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정확한 명칭은 아우디 Q8 50TDI입니다. 50이라는 거는 이 차의 가속 능력을 아우디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그레이드를 만든 건데요. 50TDI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85마력, 최대 토크 62, 그리고 가솔린 모델도 있습니다. 5TFSI라고 340마력을 내는 그런 가솔린 엔진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마 50TDI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센터 디퍼런셜이 갖춰진
아우디 쿼트로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뭐 쿼트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행하면서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에 기반한 사륜 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기 있어서 앞바퀴에 40, 뒷바퀴에 60의 구동력 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살펴볼 텐데요. 패스트백, 스포트백,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일반 SUV에 비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큰 높은 짐을 올리면은 요 라인에 닿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올 때 캐리어를 이렇게 세로로 3개를 쌓았는데, 이게 모서리가 여기에 닿아서 그 폴딩을 하고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깊이가 이렇게 깊다 보니까 어떻게 좀 머리를 잘 써서 테트리스를 하면은 꽤 많은 짐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트렁크에 숨겨져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불이 들어와 있죠.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 있어서 차고를 최대 90mm를 위로 올렸다 내릴 수 있는데,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트렁크가 좀 높으면 짐을 올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를 사용할 때는 자동으로 65mm 차체가 낮아질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12V 단자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드론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밑에 보면은, 이쪽 보면은 뭐 스페어 타이어는 없지만 수리킷이 들어있고, 저쪽 보면은 48V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12V짜리 납축전지로 차에 있는 전자장비들을 대부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뭐 스탑 앤 스타트 기능도 들어있고, 뭐 차선 이탈, 뭐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등등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기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V 납축전지로는 도저히 커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효율을 높인 48V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거죠. 근데 단순히 전기적으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50km에서 뭐 160km를 달리는 동안에는 그냥 시동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징 하는 동안은 시동을 꺼서 엔진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엔진을 다시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시동을 걸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한 600L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모두 접었을 때의 트렁크 용량은 1770L 정도 돼요. 그래서 꽤 넓은 공간, 광활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떼볼까요? 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운전을 한 그 운전석 시트 포지션 그대로 뒷좌석에 앉았는데, 한 뼘이 넘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네요. 제가 아무리 다리가 짧아도 키가 177인데 가운데 좌석도 앉았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딱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엉덩이를 쭉 빼고, 무릎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쭉 빼고 앉아도 어느 정도 꽤 먼 거리도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물론 여기 센터 터널이 꽤 높게 나온 거는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꽤 이렇게 평평해서 발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될 때는 이렇게 빼고, 앞좌석에 체형 많이 앉았을 때는 이렇게 뒤로 빼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머리 공간도 꽤 좋네요. 지금 여기 앉았을 때도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날 정도로 손이 움직이는데, 옆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가운데 좌석을 앉아도 머리가 닿지 않아요. 우드 트림을 썼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 같이 들어있고요. B필러 쪽에 이렇게 에어덕터 있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뒤쪽에도 에어덕트가 있고, 이 온도를 조절하는, 그리고 뭐 열선 조절하고, 이거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1000km가 넘는 주행을 했지만, 탈 때마다 왠지 운전석에 앉으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우디스럽게 깔끔하면서도 단정하면서도 정갈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첨단 기술이 이렇게 모두 망라돼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천장에 고급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위쪽은 굉장히 넓게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을 따라서 이 에어벤트와 이 가로 디자인이 혼합된 일체형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고, 밑에는 우드 트림, 도어 패널에 우드 트림, 그리고 알칸타라 또 썼고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아우디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추구하고 있는 전자식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컵홀더 있고, 이 수납 공간 있고요. 무선 충전 2개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 2개 있고, SD카드 넣는 곳 있고요. 심카드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자체적으로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는 그런 차로 만들어진 거죠. 계기판은 12.3인치 버추얼 콕핏 디스플레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바뀌면은 전체 화면에 이 지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속도계 클러스터가 이렇게 더 커지고 지도폭은 작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핸드폰 커넥트,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주행 상황을 알려주는 트릭 컴퓨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조그만 창이 더 있어서 주유 상황과 그리고 오일 온도를 알려주는 그런 그 미터가, 개개의 미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10.1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또 있고요. 하단에는 8.6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만 설명해도 하루 종일 다 가요. 왜냐면은 카 누르면은 이제 오프로드, 올로드, 이피션시, 컴포트, 오토, 그리고 다이나믹, 인디비주얼 해서 총 7가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 서스펜션이어서 오프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서스펜션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피션시는 이게 중간 정도로 되고, 컴포트는 또 중간이고, 이제 오토는 또 중간이고, 이제 다이나믹을 하면은 이제 제일 아래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비이클 인포메이션에서 차 정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오프로드 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차가 몇 도가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스티어링 휠을 몇 도를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 보면은 숫자가 계속 바뀌죠. 레프트로 100 몇십 도, 라이트로 100 몇십 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기타 설정은 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디오, 그리고 전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우디와 벤츠 그리고 BMW가 이 독일 3사가 힘을 모아서 노키아 히어라는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기술이 이 내비게이션 그 시스템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면은 주차장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터치 이 주소를 입력할 때도 밑에 보면은 키보드랑 이 터치가 있는데, 터치가 굉장히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RAPH 포토그래프를 치면은 RGRAPH 이렇게 하면은 못 찾네요. 모토그래프를 못 찾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글 버튼을 누르면은 찾아냅니다. 딱 위치를 찍으면은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목적지까지 8,982km가 걸린다라는 표시가 나죠. 기본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그런 정보를 하지만, 이 구글을 이용하면 구글 맵까지 활용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뭐 홈, 차량 관련된 정보,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굉장히 간단한 그런 상위 메뉴만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기능적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타트 앤 스탑 끄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힐 디센스 어시스트 끄는 버튼이 있고요. 그 주차 보조 시스템 작동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상단 모니터 끄는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차의 HUD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숏컷이라는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운 메뉴가 뜹니다. 최대한 시간을 아끼면서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밖으로 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네바 모터쇼 차 스위스를 방문한 거기 때문에 제네바 모터쇼가 열리는 팔렉스포를 이렇게 숏컷 버튼으로 넣으면은 내비게이션이 그 목적지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숏컷 버튼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오디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뮤직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누르면 꾹 누르면은 즐겨찾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숏컷에 놓을 것이냐 해서 숏컷에 놓으면은 이렇게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되죠. 그리고 얘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숏컷 버튼이고요. 그래서 인체공학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쓴 게 드라이브 셀렉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눌러서 칼을 눌러서 여기서 요것도 눌러서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어 노브를 잡은 손에서 이제 손가락만 여기서 기어 노브를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손가락만 앞으로 쭉 빼면은 바로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뭐 이렇게 다이나믹 인디비주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스펜션의 높이도 바뀌고요. 굉장히 급한 오르막 코너가 연속된 그런 와인딩 코스인데요. 이 차 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가 5m고 너비가 2m입니다. 굉장히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경쾌하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 덩치를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이렇게 달릴 수 있지라는 놀라움이 들 정도예요. 이 차에 탑재된 3.0 리터급 V6 디젤 엔진이 최고 출력이 286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6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가속 능력뿐만이 아니라 후반에 탄력을 받았을 때 그런 고속에서 영역까지도 든든하게 힘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급가속을 할 때도 그르렁 거리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굉장히 잘 내죠. 재가속을 할 때도 툭 튀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단순히 그 정도라면은 직선 구간에서만 좋은 차겠죠. 하지만 이 차에는 이런 코너링, 와인딩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아우디가 자랑하는 쿼트로 시스템이죠. 후륜 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뒷바퀴에 60 그리고 앞바퀴에 40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앞뒤 구동력 배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접지력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 요즘에 고급 차에만 들어간다는 후륜 뒷바퀴 조향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시속 50km 미만에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시속 50km 이상에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거의 180도 유턴 구간인데 이때는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면서 앞바퀴와 뒷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좁게 돌았어요. 지금 밖에서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짧게 돌아? 라는 느낌이 이 차에 계속 생기는 거죠. 브레이크 밟으면 제동력도 굉장히 괜찮고요. 예측 가능한 제동력, 항상 모든 차에 더 중요한 건데 제동력이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나는 겁니다. 자, 이제 와인딩 코스를 끝내고 미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3.0 리터급 V6 디젤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 시승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BMW나 벤츠 등 이 아우디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일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V6 엔진이 아니라 직렬 6기통 엔진으로 다 갈아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X6나 이런 GLE 쿠페 같은 경우도 다 디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탑니다. 그래서 뭐 진동 소음이나 이런
주행 질감에서 좀 손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사실 이 차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게 가솔린 차인지 디젤 차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게, 예전에 뭐 실키6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차도 뭐 그 정도 느낌을 충분히 구현해 냈을 정도로 부드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은 이제 6.3초,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속도를 올린 다음에도 이 재가속할 때도 무척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르렁 거리는 좀 낮으면서도 이런 중저음의 엔진 음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변속기는 8단 팁트로닉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기어비 조절을 굉장히 똑똑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62kg에 달하는 토크를 좀 이렇게 빠르게 뽑아낼 수 있도록 기어비를 키웠고요. 그리고 고속에서는 8단까지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8단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이렇게 단으로 갈수록 기어비 조절을 잘 해서 연비 향상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기어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차의 크기와 무게를 비교했을 때 이 차가 6.6 리터 퍼 100km예요. 킬로미터 퍼 리터로 환산하면은 약 14. 몇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한 13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나요? 저는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시속 14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은데 지금 앞차가 조금 느리게 달리고 있어서, 느리게는 아니죠. 지금 또 14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고속에서도 굉장히 차체가 안정적이라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묵직하게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브 셀렉터를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은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다이나믹 모드로 가장 스포티하게 달릴 때는 최저 지상고가 245로 낮아지고요. 그럼 뭐 오프로드나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릴 때는 최대 254mm까지 지상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정차와 출발까지 지원하는 최상위급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상위까지는 아니에요. 그 센터를 잡아서 앞차를 따라가는 능력은 없고요. 차선을 벗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고 가는데요. 아까 무제한 도로에서 한 150까지 크루즈 컨트롤을 맞춰놓고 달렸는데 어느새 속도가 120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가 도로 표지판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 속도도 줄이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120이라고 써 있으면은 크루즈 컨트롤도 120, 70이면은 70, 100이면은 100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하겠네요. 처음에 미넨에서 이 차를 받아서 몰고 올 때 한 6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혼자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옆좌석에 탄 저희 PD가 피곤하지 않아? 바꿔줄까?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착하거나 운전을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왜 안 바꿨냐? 주행을 하는 동안에 너무 편했어요. 장시간 운전을 해도 뭔가 불편함이 없이 좀 멀끔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차가 빨리 달렸을 때 속도감이 느껴지거나 차체가 불안해서 뭔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급하게 코너를 돌 때도 뭐 롤링이나 이런 피칭 차체 쏠림 자체도 굉장히 억눌러져 있고요. 그러면서 뭐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이나 그 움직임을 반응하는 그런 차체의 일치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기가 중요하다. 모듈러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오랫동안 다양한 차에 쓰임새가 많거든요. 특히 폭스바겐 그룹 정도 되는 굉장히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면은 모듈러 플랫폼 한번 만들면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제대로 잘 만들자 라는 마음으로 개발을 했겠죠. 게다가 이 차를 폭스바겐과 아우디 뿐만이 아니라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나 벤틀리 벤테이가까지 쓸 각오를 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가 없네요. 좀 달려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놓고요. 그리고 다이나믹으로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속도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요번에 한번 내리막길을 이용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 200, 210, 215, 220, 200. 무서워. 한국에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인데, 재밌네요. 나이트 비전입니다. 이게 좀 어두울 때 이 메뉴가 생기는데,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던가 안개가 많이 꼈다던가, 그래서 이 운전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한정적일 때 나이트 비전이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렌즈로 이렇게 완전히 선명히 보이는 수준은 아니어도 앞에서 달리는 차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이 비슷하면은 가격이 더 저렴한 투아렉을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희 PD가 질문을 했는데, 투아렉이랑 이 Q7이나 Q8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날 겁니다. 아마 그만큼 투아렉은 폭스바겐이 뭔가 프리미엄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브랜드 급으로 만든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슷한 세그먼트의 경쟁 모델에 비해서 가격차가 훨씬 더 좁아요. 그래서 투아렉이 힘든 거죠. 과소평가 되는 거고요. 차는 좋은데 차가 좋은 만큼 가격도 비싼 거죠. 높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차를 살 바에는 그냥 이 차를 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Q8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받아서 거의 5일 동안 한 1800km를 달리면서 뻥 뚫린 아우토반, 그리고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 시내, 그리고 뚜르드 프랑스가 열리는 와인딩 구간, 그리고 비 오는 도로까지 굉장히 다양한 도로를 달리면서 이 차를 체험을 해봤는데, 타면 탈수록 이 Q8에 대한 매력이 점점 느껴지면서 하루빨리 이 차를 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우디 코리아 여러분들, 이 차 국내에 서둘러 출시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고요. 촬영하느라고 고생하신 신철수 PD와 하만승 PD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이만 아우디 Q8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